그럼 첫 번째 중요한 식량과 에너지를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면 우리도 너희 에너지나 너희의 식량 자원에 우리가 좌지되지 않아. 아, 그럼 이젠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중국한테는 전략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 적어도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네, 투자연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중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취임 이후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계속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얘기 이제 본격화 좀 되고 있고요. 2017년이죠.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시작을 했으니까 2018년도 그때 일기 때에 비해서는 중국도 이번에는 뭐 준비를 되게 많이 했다라는 인상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처럼 사실은 수출의 1위가 작년 기준으로는 좀 정확하게 좀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여전히 수출 우리 대상국 1위고 미국이 2위였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1위와 2위 나라들 간의 이 충돌 상황에서 이제 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경제 또 대한민국 주시장 참 불확실성이 크죠. 불안감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중국 얘기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아마 유튜브에서 오늘 저희가 모신 이철 박사님입니다. 아마 그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철 박사님 모시고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를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사로 나온 거에 백그라운드 스토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박사님의 인사이트와 박사님의 좀 해석, 분석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예. 뭐 어느 정도 제가 앞에서 이제 서두는 뭐 약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박사님 시간 이제 좀 제가 너무 많이 또 하면 안 되니까 바로바로 이제 최근 상황 가지고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중국은 미국의 15% 관세 그 시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1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밤쯤 되는 거죠. 이제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에 전화 회담이 있을 거다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이제 지금 연기된 상태인데 아직은 뭐 딱히 뭐 나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까지 기사를 좀 체크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일단 박사님께서 좀 어떻게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박사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중국이 상당히 준비된 상태에서 트럼프 2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곧바로 중국에서도 이제 보복 관세 부과한다는 그 이야기가 거의 동시에 이제 양국 정부에서 공개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상호 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죠. 또 발표를 한 것은 일종의 마치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정상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이라고 얘기하면서 통화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게 누구냐? 뭐 이런 그 삿바 싸움 비슷한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이 그 보복 관세를 한 거를 보면 저는 상당히 좀 메시지가 담겨진 그 조치 같아요. 사실은 별로 예상을 못했어요. 뭐 중국이 이렇게 바로 대응이 나설지는 뭐 대응은 하겠지만 이렇게 바로 할 줄은 몰랐는데 오히려 좀 시행도 좀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시에 시행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있는 좀 높은 분한테 들은 얘기에 따르면 이 중국에 있는 지도부가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스텝이며 싱크탱크들이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경우의 수를 쭉 나눠가지고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별로 보통 그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보고하려면 또 수백 가지의 가능성을
또 고려를 했겠죠.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는 작업이네요. 네. 그런데 이 미국에 대한 대항 조치 같은 것은 네. 그동안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상도 네, 충분히 했었고. 돌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돌려서 그러니까 준비돼 있을 테고 거기서 중국 측이 마련한 시나리오대로 스텝 1 조치를 취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상이 된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대상이 좀 일단 대상을 한번 정리해보죠. 대상이 어떤 거였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에너지 쪽하고 이제 상품 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에너지 쪽하고 이제 그 식량도 이제 있었는데요. 네. 중국이 이제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전략 물자라는 거를 그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렇죠. 그러나 남에게 의지하는 네네네. 그런 물자를 전략 물자라고 정의를 한다면 네. 사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그런 물자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해요. 첫 번째는 중국이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네. 됩니다. 사람이 먹는 곡물은 자급자족이 되지만 네. 사료가 자급자족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료가 이제 그 전략 물자라고 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중국이 석유 많이 나지 않나요? 석유 많이 납니다. 석유 많이 나는데 네. 워낙 석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다른 에너지보다도 석유 에너지를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가 이제 전략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물론 가스 같은 것도 많이 수입합니다만 이제 인접 국가이고 우방 국가인 러시아에서 그렇죠. 많이 수입을 가스는 하니까 예. 거기는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들어오니까. 예, 거기는 이제 리스크가 그만큼 적은 거죠. 예. 세 번째가 우리 첨예한 그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제 반도체 같은 그런 그 첨단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단순히 반도체 대 반도체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요거를 조금 시나리오를 국가 간 지정학적인 갈등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만일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중국과 미국이 무력으로 충돌했다고 한번 가상을 해본다면 네. 그러면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그 무기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도 있고 할 텐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 전쟁에서 얼마만큼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전 세계가 겁니다. 이제 다 알죠. 네. 네. 그래서 중국도 스타링크 같은 그런 위성 서비스를 준비해서 지금 막 위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올리는 위성은 스타링크보다 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위성 크기도 커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인데 네. 중국은 그러면 중궤도 위성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중국도 저궤도인데 그보다 더 예, 높게. 스타링크보다는 높은 거예요. 그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스타링크에 올라가는 통신 시스템에 작용하고 있는 소위 6G 네. 칩이라는 게 상당히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러한 칩을 만드는데 가공 정밀도가 5나노 이상의 정밀도여야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SMIC가 어렵게 만들어내고 있는 7나노가 지금 최대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링크에 올라가는 그런 칩은 현재 중국은 설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이 커져야 되고 커진 칩을 돌리려니까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덩치가 커져야 되고 덩치가 커지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죠.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단순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이 국가 간의 국력 파워 게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첨단 기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은 히토류 같은 게 우리도 있다, 우리도 대항 수단이 그렇죠. 있다 이런 게 되겠죠. 항상 나오는 게 니네 관세 매겨 그래 우리는 히토류 수출 제한할게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제재한 게 첫 번째가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료로 많이 쓰고 있는 대두, 예. 이거 관세 올리겠다 이렇게 있고, 예. 미국산 석유, 네. 미국산 가스에 대해서 지금 그 보복 관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는 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뭐 픽업 트럭이라는 등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거는 좀 중요하지 그렇고. 않고. 그럼 첫 번째 중요한 식량과 에너지를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했다는 거는 저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면 우리도 너희 에너지나 너희의 식량 자원에 우리가 좌지되지 않아. 아, 그럼 이젠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중국한테는 전략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 적어도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중국이 사료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대두인데요. 네. 원래 중국이 대두를 어디서 수입했냐면 다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 이 대두 수입도 막 막고 이래가지고 그 이후로 중국이 이걸 거의 대부분 브라질로 많이 돌렸습니다. 일기 때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네. 아,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에너지의 경우에도 석유를 수입해 오려면 가장 많은 게 뭐 이란산 석유,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이게 막힌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네들 석유는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을 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최근 4, 5년 사이에 보면 중동 국가들이랑 굉장히 이렇게 특히 사우디나 이런 쪽이랑 밀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네네. 뭐 일종의 이제 브릭스 같은 경우도 좀 중국이랑 러시아 주도로 가긴 하는데 거기에도 계속 중동 국가들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들어와 이렇게 계속 좀 포섭하고 있는 중이죠. 예. 아, 그럼 결국 그 백그라운드는 역시 에너지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건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제가 괜히 중간에 말씀 끊었습니다. 그럼 석유 다시 원래로 돌아 석유 말씀을 다시 해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드리려던 말씀은 중국이 이제 대응 보복 관세 조치를 한 종목이 네. 미국의 에너지와 대두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네. 나는 너로부터 자유로워. 난 너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네가 나를 위협할 수단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래? 상호 관세. 이러고 딱 나온 것은 근본적으로 이 관세 전쟁이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점을 찌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미국에 갖다 수출하는 물량은 이만큼 크고 그렇죠. 중국이 미국에서 가져오는 물량은 요만큼인데 뭐 서로 보복하고 해보면 중국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가지고 싸우면 무조건 미국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게 준비된 수단은 비관세 수단이 틀림없이 있다.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사뭇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비관세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비관세 조치라는 것은 관세 외에 뭔가 어떤 조치를 통해서 상대국의 어떤 무역을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제재를 보면 이런 뭐 관세 같은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업 자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법이 있죠. 이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퀄컴 얘기도 나오고 뭐 애플 얘기도 나오고요. 그게 중국이 트럼프 제1기 때 그런 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BIS가 그 기업 제재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중국도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휘두르진 않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 제재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거는 시장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관세 같은 걸로 제재를 하면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되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만일에 기업 제재 방식으로 가게 되면 예쁜 놈은 봐주고 미운 놈만 제재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약간 타겟팅 관세 전략이랑도 맥이 같네요. 방식은. 그러니까 지들이랑 좀 우호적인 데들은 조금 봐주고 뭐 말 안 듣는 애들은 되게 세게 하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근데 그 수단이 이제 관세가 아닌 거죠. 그렇죠. 관세가 아닌 관세에서 거죠. 벗어나서 그러면 미국 애들이라도 똑같은 미국 기업이어도 예쁜 놈은 또는 협조적인 놈은 제재 안 하고 네. 좀 협조 안 하는 놈은 제재하고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저 좀 기업 제재 말씀하시는데 드는 생각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일 텐데 애플이 최근 주가가 안 좋은 것도 사실 그 영향이 크다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아이폰의 생산이 거의 한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애플한테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다고 그러면 당장 애플 같은 회사는 물건을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어도 뭐 이를테면은 그걸 이제 딴 데로 수출하기도 되게 곤란해지고 그러면 애플 주가가 지금도 시총 뭐 1, 2 왔다 갔다 하는 회사입니다만 타격이 굉장히 클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미칠 거고 등등등 이런 되게 연쇄 어떤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까지도 중국이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시장에서 좋은 시절은 다 지났습니다. 박사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우선 첫째는 애플에 의한 보안 문제를 중국 정부가 지금 수년째 계속 얘기해 오고 있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애플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스탠스를 취하는 건 사실은 오로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그 고용 효과 그것 때문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신 기술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화웨이가 안드로이드와는 독립적인 중국 OS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요즘 나오니까 화웨이가 요즘 만들었나 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000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진핑 전부터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20 몇 년간 노력한 끝에 드디어 사용 가능한 중국산 OS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휴대폰은 점차 안드로이드 OS를 배제하고 화웨이의 OS, 소위 홍몽 OS, 하모니라고 영문으로는 이제 하모니라고 하는 그 OS로 전환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국 외의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들은 거의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애플을 어디다 씁니까? 그래서 애플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은 뭐 대놓고 공식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미국이 그 트럼프나 바이든 정부 때 트럼프 때라고 봐야 되죠. 화웨이를 이제 거의 때려잡다시피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제재를 공식적으로 가했던 것처럼 아직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없지만 결국 그 카드를 딱 쥐고 너네 계속 우리 압박하면 우리 뭐 애플이 됐든 뭐 구글이 됐든 중국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는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다만 보다 상위의 전략으로서 그 중국이 미국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몇 가지 그 기본 대항 논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미국이 패권주의를 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패권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다자주의로 해야 된다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논리가. 논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상위 논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세니까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주먹이 세니까. 그런데 이제 주먹이 약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혼자 대항하기가 어려우니까 옆으로 합종, 뭐 연행 해가지고 그렇죠. 다 같이 몰려가서 아니 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다자주의를 얘기하고 미국은 패권주의다 이런 논리가 이제 가장 최상위에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소위 이 글로벌 싱글 마켓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묶는
이 글로벌리즘으로 인해서 중국은 엄청난 수혜를 받은 거거든요. 예.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두 번째로 이제 큰 정책이며 전략이죠.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 그 WTO 체제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자기 개인 이익만 주장을 하냐? 이제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중국 시장은 개방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세계 전 세계를 보고 개방을 하라고 요구를 하려면 자기도 개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개방을 계속할 것이며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지언정 결코 닫히지 않는다라고 시진핑 주석도 얘기를 했고 그거를 계속 지금 예. 미국 외 다른 나라한테 계속 하는 거죠. 확산을 시키는 거군요. 예, 그러면서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봐라,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지 않느냐. 그동안 그 많은 국가들이 협약했던 거 우린 다 지킨다. 그런데 미국은 안 지켜. 쟤는 뭐 자기만 유리하면은 다 무효로 하고 자기 주장만 해. 야, 이게 공평한 거냐?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여러 나라에게 그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또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1대1로일 텐데 그 1대1로 하는 거 보면은 뭐 계속 부작용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네. 상대국에서 예를 들어 1대1로를 할 때 이제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사례로 나왔던 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 같은 데인데 네. 그리스가 한참 2010년대 중반에 한참 어려울 때 차관을 제공하는 식으로 하면서 네. 그 항구에 대한 뭐 어떤 사용권 그거를 뭐 예. 거의 뭐 50년 뭐 이렇게 99년 이런 식으로 뭐 거의 이제 장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나 이런 저 동남아 국가들한테 뭐 이를테면 철도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소셜 이제 사회적 인프라죠. 예. 사회 예.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면서 그거를 이제 차관 제공식이긴 한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자를 국가가 내야 되는데 네. 워낙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 이자를 제대로 못 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서 그 철도 시설에 대한 뭐 수익권을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중국이 가졌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1대1로 정책이 과연 제대로 가겠냐라는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 물론 이것도 이제 서방 쪽의 논리일 수도 있긴 합니다. 네네. 그걸 이제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좀 견제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중국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자주의, 이런 어떤 개방주의 이런 것들이 과연 다른 데에서 그만큼 먹히느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우선 1대1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 저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의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대1로가 경제협력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피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1대1로 연안국가라고 부르는 1대1로에 협력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잘 사는 나라가 누가 있냐? 없죠. 그러면 그 1대1로 연안국가 중에 뭐 무슨 전략자원이라든가 뭐 그 니켈이 많이 난다든가 뭐 석유가 난다든가 이런 나라가 있느냐? 네, 석유는 별로 없고 리튬, 뭐 하여간 사실 딱히 귀에 들어본 게 가난한 없죠. 나라들이긴 해요. 네. 그러면 돈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만을 골라서 1대1로를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중국이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거에 1대1로가 발표됐을 때 그래서 저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납득이 안 된다. 나 같으면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면은 돈 많고 자원 많은 나라들하고 연결해서 뭘 하지. 돈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 가서 뭐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중국의 모 고관한테 찾아가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너네 왜 1대1로 하니?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시를 대비한 보급로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이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중에 육상 노선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유럽하고 중국 사이에 철도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그 물량도 늘고 물동량도 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해로 쪽이 지금 절단이 난 거죠. 해로는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의적으로 돈 빌려줬다가 이제 그 뒤통수 친다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하시는데. 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건물주가 건물을 짓는데 제가 그 건물 짓는 공사를 수주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 돼서 만들어지고 나서 건물이 팔리면 거기서 돈을 받기로 했다 쳐보죠. 근데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그 공사업자인 제가 그 건물을 공사 대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쁠까요? 그게 저한테 좋은 일입니까? 아니 안 팔리는 부동산을 인수한 거니까. 인수한 게 이게 기쁜 일인가요? 야, 저는 그게 뭔가 저는 일대일로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국내 비판을 좀 박사님께서는 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예, 좀 반박을 예.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어떤 그런 단순히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이거는 그 나라의 어떤 SOC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네. 그거에 뭐 그 형태가 이제 차관 형태가 됐든 뭐 대출 형태가 됐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따른 어떤 수익이 사실은 크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소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제 병참, 그렇습니다.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좀 일대일로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 항구며 뭐 이런 그 운송로에 관한 프로젝트를 했죠. 그리스도 항구였고 스리랑카도 항구였고 뭐 파키스탄, 뭐 미얀마 등등등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그리스야 좀 경제가 나섰다고 하는데 나머지 특히 저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여전히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나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하다못해 비상시가 되면 해군 선박이라도 기항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미국에서는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전히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근데 제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박사님 말씀도 듣고 근데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의 주로 1대1로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해석인 거죠. 박사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이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게 병참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그럼 왜 중국이 굳이 자기네들 돈 들여서 사실 그게 돈을 투자했다가 나오는 게 없으면 그건 사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실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물론 뭐 그 인프라 자체는 뭐 남아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또 그 나라 내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겠지만 그럼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병참 인프라를 그렇게 글로벌하게 구축을 하려고 그럴까요? 미국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인데요. 이건 뭐 저는 옳다고 믿지만 이제 뭐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고 그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제 말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중국의 국가 전략 지금 최상위 목표가 대만 통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정말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일종의 위협이나 뭔가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들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까지 할 리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 확신 편향적으로 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세기 말 99년 말에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 고관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중국의 정책들이 그 논점에서 보면 거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모순으로 보이는 것들도요. 제가 가장 좀 우리 피부에 맞는 예를 들어드린다면 전기 자동차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이 대만 통일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로 결정한 게 99년 말입니다. 그럼 벌써 이제 한 26, 7년 돼가네요. 그러니까 그
이 장쩌민 주석이 네. 하야하기 직전에 이제 만들어진 결정된 일이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그때 2000년 그 바로 다음에 네. 전기 자동차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야, 진짜 빨리 시작했군요. 근데 그때 모두들 어이없어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때는 테슬라도 없었고요. 그렇죠. 예, 뭐 전기 자동차라는 거는 어쩌다가 전시회에 그냥 네. 미래에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대 보여주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사진이나 찍고.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거를 막 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현상이 당시에 그 중국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 비슷한 걸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한 9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차 무슨 뭐 경운기를 비롯해서 하여간 소위 말하는 모빌리티를 만드는 회사가 900개 정도 있었다. 900개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700개가 넘는 기업들이 그걸 하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다들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전기 자동차는 그만두고 지금 가솔린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원감정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들 다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이 그 다음부터 전기 자동차를 착착착 진행했냐? 아닙니다.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술도 기술도 없고 없고, 뭐 시장도 없는데 뭐 예, 진행이 공급망도 안 돼 있을 거고. 예. 그래서 계속 한 2008년 정도까지 계속 죽을 씁니다. 계속 죽을 쓰다가 테슬라가 나타납니다. 그게 아마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테슬라가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중국이 테슬라를 열심히 설득해서 모셔옵니다. 중국에다 공장 만들려고. 예. 아. 그래서 뭐 땅은 공짜로 준다, 뭐 투자 비용도 뭐 대준다, 인프라 세워준다, 뭐 인건비 걱정하지 마라, 노동력을 구할 수 없어 우리가 다 끌어다 준다 해가면서 그야말로 그 갖은 소리를 다 해가면서 이제 모셔오죠. 그거 진짜 모셔온 거였네요 그때는. 예. 예. 삼고초려해서. 예, 근데 그때도 저희는 이렇게까지 빤스 벗고 네. 가느냐, 이거 너무 하는데 이거 좀 과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세계를 주름 잡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현실에 직면했는데요. 맞아요. 예. 25년 전에 중국 정부가 왜 그렇게 전기 자동차를 그렇게 추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이게 특히 이제 말씀하신 앞에서 전제로 말씀하신 대만 통일이랑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진짜 좀 궁금하네요. 그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이제 중국 안에서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면 네. 미국이 개입할 것인데 그렇죠, 당연히.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이게 제가 99년도에 들은 얘기예요. 네. 1단계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그렇죠. 2단계 미국은 기술 제재를 할 것이다. 예. 3단계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할 것이다. 예. 4단계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무력 개입이 일어날 것이다. 맞습니다. 뭐 예. 그 시나리오는 다들 그렇게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만 하는 자원, 전략 물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석유였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중국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70% 정도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지금 50%예요. 그러면 그 20%는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걸 뭘로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수입 석유의 50%가 트랜스포테이션, 운수에서 소비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에 모든 교통수단이 석유를 쓰지 않게 되면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속철이 막 늘어납니다. 철도가 전부 전기를 쓰거든요. 예. 그리고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왜 수백 개의 회사들이 나는 꼭 전기 자동차를 하겠다고 뛰어들었는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기술업계는 니나 나나 마찬가지고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다 몽땅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의 땅 하기는 마찬가지고 근데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렇죠. 그럼 시장은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내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조건은 똑같고 네. 한번 해본다. 라는 의사결정이 그때 많은 그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부는 그걸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그 지원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의 그 전략 또 정책이라는 거는 대부분 우리처럼 하나의 증상에 하나의 정책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증상을 하나의 정책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중국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부분 이게 이제 1999년에 들으신 말씀이니까 지금 26년 된 거고요. 횟수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하시기에 지금 일단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기존에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정부의 뭐 보조금 때문에 가격이 낮든 뭐든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품질도 요즘에는 괜찮다고 얘기들을 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그런 25년, 26년째가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시작하겠다는 그 이유가 중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충족이 됐죠. 아, 그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중국은 현재 우리는 중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부분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눈과 귀에 많이 들어오지만 중국 안에서는 지금 그 큰 도시들의 시장이 세츄레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는 농촌 지역으로 전기 자동차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아. 만일에 농촌에 페네트레이트 하는 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그 과잉 생산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도 그렇죠. 상당 부분 흡수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대도시권에서 주로 소비하는 거지만 그리고 또 전기차가 세단이나 이런 뭐 트럭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농기계도 지금 모든 거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내 이 과잉 문제도 그리고 그 결국은 중국 내에서 소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런 내수 부진 문제도 좀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화했다는 거지 그게 곧바로 석유를 적게 들여와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하는 방식을 전기로 다 바꾸고 발전은 비석유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지난 20년이 넘도록 소위 그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 지원하고 밀어왔다고 저는 생각하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전기차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태양광이랑 풍력이 사실은 글로벌 넘버원이 중국이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도 저쪽에 전남이나 이런 쪽에 뭐 조단위 그런 풍력 그런 설비 구축한다고 그러면 금액이나 이런 걸로 뭐 금액이나 기술 면허를 따져서 중국 업체들, 국내 업체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럼 그것도 결국은 다 앞서 1999년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한 어떤 장기적인 참 무섭네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의 전략과 정책을 읽으려면 조금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게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중국이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다 따져보면 대만 통일이라는 이 중국 당국의 최대 목표를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되어 오고 그게 지금 5, 6년 지나서 이제 하나하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25년 전에는 대만 수복이라는 명제가 아직도 먼 미래에 희미한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그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는 긴장 상태가 계속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그 최근에 국내 조선 업체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한국의 조선 업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벌써 좀 2달 넘게 근 석 달이죠. 지금 조선 업체들 계속 주가도 좋고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높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지금 조선 업체들 다시 끌고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LNG나 이런 쪽이 아니라 컨테이너 이런 쪽이 아니라 지금은 또 미국에 대한 이 MRO니 뭐니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군수 쪽에 대한 어떤 저 진출 기대감 큰 거잖아요. 아직 뭐 뚜렷하게 MRO 뭐 딱히 뭐 하는 건 별로 없긴 한데. 근데 좀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 중국은 뭐 군함이 됐던 이런 배들을 뭐 계속해서 1년에 수백 척씩 만들어내는데 지금 미국은 그 존스법 때문에 조선업 자체의 경쟁력이 상실돼서 뭐 몇 척 못 만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조선이라는 게 그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빠르면 2년 길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군함은 아무래도 더 걸릴 거고요. 근데 그게 빠르게 좁혀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중국과의 이런 이 쪽수 격차를. 우선 그 미군이 여러 가지로 그 단점 또는 부족한 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 의회에 가보면 미 군 장성들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병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전투기는 낡았고 뭐 군함은 노기스럽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은 하나죠. 예산을 따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보다는 훨씬 더 과장해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에는 죽는 소리가 많았어요. 뭐 우리는 뭐 구체적인 룰 오브 액션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뭐 부족 좀 이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뭐 함선도 모자르고 뭐도 모자르고 뭐 싸우면 질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고 막 으쌰으쌰하니까 이제 그 공무원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미 군부의 어조가 강경해집니다. 우리 중국 야 인민해방은 문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그 맥락을 잘 살펴서 이게 지금 예산 따기용으로 지금 우는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처절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어느 것이 실제 상황인지 이거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 같은 데서 저희가 꼭 해야만 되죠. 저희 나라도 꼭 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럼 조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그건 틀림없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군부도 하지만 산업체도 하고 해군 장관도 얘기를 하고 트럼프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거는 맞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다 보니 그거를 중과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좁히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같이 사실은 뭐 조선은 우리가 글로벌 넘버원이니까 우리 같은 데가 필요하고 마침 또 우리는 또 미국과 혈맹 관계에 있는 나라고 그러면 이제 조선업 쪽에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혜는 분명히 그거는 뭐 실체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다.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조선업체들 실질적 기대, 실질적 수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주가가 반등하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좀 대만 얘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본다 그러면은 좀 중국에서 시진핑도 직접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중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 2027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이제 불과 올해로부터 시작해도 한 3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2017년이라는 그 기간이 뭐 시진핑의 뭐 이제 사기 뭐 들어가는 뭐 그런 거랑 관계 이런 거 다 차치하고를 떠나서
한 3년 뒤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중국이 이제 대만 통일에 대한 가시권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얘네들이 실제로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박사님께서는 혹시 뭐 전망이 되시나요?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시진핑 주석의 권력 네. 또는 이 전쟁을 시진핑 주석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은 조금은 그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뭔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이 독재자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죠.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박정희, 전두환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죠. 네. 한마디 하면 안 되는 게 없고. 그러면 과연 지금 중국 체제라는 게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 하면 막 팍팍 돌아가고 안 되는 게 없고 그런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시진핑 주석이 됐을 때 이 양반이 막 권력이 막강해서 주석이 됐다는 거 보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보시라이도 그랬고 뭐 리커창도 있었고 등등등. 하여간 뭐 막강한 후보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 체제가 점점 더 그 시진핑 단일 지도 체계로 변하고 있는 거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단일 지도 체제로 중국 공산당이 변모해야 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냐.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재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독재적인 방식으로 중국 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그런 식이 아니라 중국이 일사불란한 단일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또 중국 또 고관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이연임할 때, 그때 시진핑 주석이 지금의 그 7인 상무위원회 집단 지도 체제에서 총통제, 단일 지도 체제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다는 겁니다. 시진핑이요? 예. 그래서 그때 막 갑론을박 이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총통제는 곤란하다. 그러나 사실상 단일 지도 체제에 가깝도록 소위 그 정년 풀어주고 당신이 3년이든 4년이든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절충을 받다고 그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뭐 밑도 끝도 없이 여태까지 그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요. 그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마오쩌둥의 그 폐단을 그렇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만든 방어 시스템인데 이거를 뒤집는다고 하면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명분이 뭐였겠느냐? 저는 그게 대만 통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 수행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7명이 앉아서 사안을 하나씩 상의해가면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전시 체계로 간다면 단일 지도 체계로 가는 게 맞다라는 논리가 성립을 했고 그래서 그걸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꾸로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이제 물론 뭐 아직은 중진국 수준이기도 하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먹고 사는 거는 이제 큰 걱정을 이제 덜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을 정도로 좀 경제 수준도 올라왔고 주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사실은 조금 제한한다고 그러면 사실 웬만한 반도체도 좀 많이 따라왔다고 하는데 좀 웬만한 기술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왜냐면 물건의 소위 말하는 소비재들의 물건의 품질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뭐 먹고 살만한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네 맞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은 자기네 혼자 힘으로도 그렇게까지 왔는데 왜 굳이 이게 뭐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 굳이
그 자기네랑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를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대만을 이렇게 통일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명분이냐 아니면 어떤 경제적이든 뭐든 어떤 이익이냐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뭐 보호막이냐 뭔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집중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신 질문은 제가 수도 없이 듣는 그러니까요.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서 제 대답을 이제 하는 방식을 몇 가지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외람되지만 이제 그 옆으로 새는 그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요. 타이완에서 네. 그 장경국 총통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총통이 된 게 리등회 총통이 이제 저도 기억납니다. 됐습니다. 뭐 지난 세기의 일이네요. 이때 그 아시아의 4마리의 용 그래가지고 뭐 대만, 홍콩, 한국, 싱가포르 그랬죠. 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흑자를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리등회 총통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만 역사상 최초로. 근데 당시에는 대만이 자신을 대만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중화민국이라고 불렀고.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나라고 생각했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이완 국민들도 중국 역사 5,000년에 처음으로 백성들의 질문에 통치자가 대답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시에 큰 빅 뉴스가 됐어요. 여기서 아마 제가 그 뉴욕타임스 기자였다고 기억하는데요. 이 무역 역조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똑같은 얘기가 많았거든요. 너무 그 이 무역 흑자가 많이 내니까 미국이 너희 한국 너 이러면 안 된다. 무역 역조를 좀 시정해라. 뭐 이래가면서 압박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여론이 어땠냐면 우리처럼 못 사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는데 그걸 뭘 미국처럼 크고 잘 사는 나라가 그걸 또 못 봐가지고 그러냐. 좀 봐줘. 이런 식의 여론이 많았어요. 당시 우리나라. 그리고 정부도 이제 그런 논조로 많이 미국에다 얘기를 했고요. 근데 리등회 총통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우리 중화민국이 과거 어려울 때 미국이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만일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대국인다운 그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그때 미국 기자가 후속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그걸 보고 저는 그때 아주 큰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만이라는 섬에 와 있지만 조그만 섬이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하지만 그 중화민국이라는 그 국채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 포부와 이것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왜 타이완을 통일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걸 해야 돼라고 묻는 분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손해잖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십니다. 그 손해 보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0년 후에 통일 중국하고 100년 후에 지금 현재 상태로 분리되어 있는 중국하고를 놓으면 어느 중국이 더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돼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얘기는 마치 한반도랑 똑같네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했을 때와 따로 갈 때와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나라에 통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요즘 농담처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부는 언제 통일한답니까? 그렇죠. 어떻게 통일한답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통일부가 언제 통일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것도 없는 통일부는 뭐 하는 통일부일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진지하게 통일을 주도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통일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뭐 하겠어? 라고 하는 건 그건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자체가 연안장정 끝나고 났을 때 뭐 2, 3천 명 남은 수준의 규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연안장정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현재 중국 그렇죠.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지도부 차지했고. 네. 지금 타이완에 있는 2,0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최첨단 기술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전략적인 리스크이며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그 조국 통일에 성공을 한다면 과거 서구 열강에게 뺏겼던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명분은 분명히 있죠. 예. 그다음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질 때 100년이 걸리더라도 이 두 가지 목표만큼은 꼭 달성합시다, 동지들. 예. 해서 세웠던 목표가 하나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샤오캉 사회의 건설. 예. 뭐 이북식으로 얘기하면 뭐 니밥에 고깃국 먹는 예, 그리고 소강 우리를 한자로 하면 소강인데 샤오캉. 예. 예, 샤오캉. 두 번째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실체가 뭐냐?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뭘 그거죠.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에 대해서는 그 안에 상세 그 지표가 수십 개가 있어요.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공기 정화 수준까지 그 지표를 정해놨어요. 그 샤오캉 사회의 그 목표에 보면. 그런데 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에는 모호합니다. 그거를 저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을 텐데. 네. 공산주의,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일하는 방식으로 볼 때 그렇게 무슨 그 하늘에 구름 떠가는 식으로 표현하고서 그걸 지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 얘기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네. 그래서 중국몽이 뭐를 하면 중국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G1이 되는 거죠. 글로벌 넘버 1이 되는 게 중국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라고. 이제 미국을 타파하고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얘기해왔죠. 우리는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미국에게 도전할 생각이 없고 뭐 그렇게 쭉 얘기를 해왔죠. 근데 미국은 그걸 안 그걸 안 믿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네. 뭐 투키티데스의 함정이 어떻다는 둥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중국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지금의 힘으로는 미국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 자신들의 국력이 모자란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1위 맞아. 너희가 G1 맞아. 우리 중국은 미국에게 도전할 의사가 없어. 너 넘버원 하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서방은. 그렇죠. 미국은 근데 넌 너무 컸어져. 그렇죠. 네, 너무 컸어져. 네. 근데 너무 컸다는 거하고 지금 G1에 도전한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일 타이완을 통일하게 되면 몇 가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데, 첫째,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그렇죠.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이 그 달성한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 중국 공산당 일당 전제 체제가 공고해집니다. 이제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셋째는 지금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TSMC를 비롯한 그런 첨단 기술과 자본, 거기에 플러스 해외에 지금 양쪽으로 갈려 있는 화교 세계를 자기의 통합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특히 중장기적인 고려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익이 되는 그러게요. 그런 목표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만을 만약에 무력이 아닌
설득을 해서 대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래 우리 그냥 중국에 그냥 중국이랑 통일할래라는 식으로 가지 않는 한 네. 무력이 아니라 네. 이를테면 중국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이렇게 대만의 이런 첨단 기술이나 글로벌 화교 세력의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산당 권력 극대화라든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는 당연히 그거는 뭐 네. 되는 거고 근데 세 번째의 목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실리적인 목표가 될 텐데 이거는 사실은 대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목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년째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듣고 있을 뿐이지. 양안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양해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협상할 수 있다. 네, 그 얘기네. 네.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TSMC 때문에 뭐 타이완을 합병하려고 하나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만일에 TSMC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타이완을 지킬 생각을 하고 있다면 TSMC 가져가세요. 미국으로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세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도 사실 이 남북 분단에 이게 여직도 지속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념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부분 어떤 그런 그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들도 사실 이 부분에 결국 뿌리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과 그러니까 중국이 왜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느냐 대만 국민들은 싫어하는데 그게 뭐 어거지로 되겠냐 그럼 결국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거를 놓고 보면 중국은 그런 오랫동안의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이 있는 거고 미국이 만약에 이거를 이해타산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거를 다 주면서도 이 문제를만 용인한다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다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네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협상에 능한 사람이고 비즈니스에 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만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콕 집어서 대만을 얘기한 것까지는 제가 알질 못합니다만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성향을 봤을 때 중국이 원하는 그런 정말 그 어떤 그 관심사와 트럼프가 원하는 관심사가 접점이 바이든이나 민주당 정부 때보다는 훨씬 더 왠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요. 중국 쪽은 사실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보이는데요. 트럼프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 소수 의견이 존재해서 트럼프라면 대가만 충분히 크다면 양해할 수 있을지도라는 의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소수 의견이라는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칼자루를 쥔 거는 이제 트럼프인데 결국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섰고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예상했던 대로 둘이 이제 부딪히고 이제 또 치고받고 하겠다라는 쪽으로 분위기는 분명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쭉 고려해서 봤을 때 한 걸음 떨어져서 본다고 그러면 1기 때처럼 그런 식으로 강대강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1기가 강대강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게 과연 강대강 충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중국은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은 중국도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협상하겠다는 그때에 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꼭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이제 이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죠.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는 중국 입장에서도 아마 거의 이제 다 가닥을 잡았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관세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기싸움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서로 뭔가 그러니까 충돌을 위한 그런 협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상 쪽으로 협상의 어떤 질이 일기 때보다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낙관적인가요? 좀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자,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현재 지금 외신에서 전하고 있는 거는 중국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은 트럼프 일기 때 했던 그 최종 협상 네네네. 그대로 해줄게. 그 2000년도인가요? 2020년도인가요? 그때 왜 2천억 달러치 뭐 미국산 물건 사주겠다는 또 그거 얘기죠. 그거 지금 그 뒤에 중국이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는. 이 약속을 안 지켰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사겠다는데 네가 안 팔았잖니. 아, 옳게. 이게 이제 중국 쪽 이야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쓸데없는 거 사봐야 쓰지도 않을 거를 사리라는 게 이제 중국 쪽 논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첨단 기술 제품 팔아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산다니까라는 게 그때 이제 중국에서 했던 얘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사가라면서 사겠다고 돈 쓰다 들고 다 찾아가면 안 판대. 그러고서 왜 안 샀냐고 또 욕해. 이게 이제 중국 쪽 스탠스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트럼프 쪽에서 약간 무대포였죠. 예. 어쨌든 결과 만들어내. 예. 방법은 네가 생각해내. 뭐 이런 거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쪽 입장에서 내가 사주고 싶어도 사줄 게 없잖아. 내가 원하는 거 네가 그렇죠. 팔 생각이 없다고 그러고. 네가 팔겠다는 거는 뭐 경쟁력도 없는 거. 내가 그러면 다른 데서는 100원에 살 거를 너한테 200원에 사라는 얘기냐? 뭐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이게 확실히 8년 전과는 이제 완전히 좀 사실은 달라진 거죠. 네, 다릅니다. 예. 그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1년에 자동차를 미국에 한 143만 대 정도 수출한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오던데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800대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우리가 미국 차를 정부에서 수입을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안 산다는 소비자들이 안 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네요. 그렇습니다. 반값으로 팔아봐 우리가 왜 안 사겠어?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은 비싸고 뭐 그런 식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트럼프 2기 때 미중 관계의 변화 이거를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 박사님 어떤 전망이 좀 되세요? 저는 당분간 이제 그 뭐 틱앤톡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번에는 사실 그 중국 쪽에서 경우의 수를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 서로 이 줄다리기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중국 쪽의 대응 조치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이제 이 히토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히토류 얘기가 언제쯤 나오느냐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간 협상에 있어서? 만일에 중국 쪽에서 히토류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순간에 비교적 일찍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 히토류 외의 조치를 몇 가지 더 뒤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일 수 있다. 히토류도 말고도 우리는 미국한테 대응할 게 또 있어 라는 걸 의미한다. 알아맞혀봐 뭐 이래가면서 이제 이럴 수 있고 만일에 히토류를 포함한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대응 조치가 안 나오고 계속 질질 끈다면 어쩌면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을 수도 있다. 중국이 없다라는 거를 방증할 수 있다. 네, 방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국 히토류 말고 뭔가 그렇게 미국에 뭔가 타격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관세라든가 수출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진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 비록 힘들고 데미지는 있겠지만 견딜 수 있다.
라는 준비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사실은 이제 박사님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은 대미 그 수입 관련된 부분, 대미 수출 부분들 네. 물론 작년에도 2,900억 넘게 거의 3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긴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무역 흑자 뭐 당연 1위국이긴 합니다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 부분 어쨌든 비중을 과거보다 계속해서 좀 줄여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계셔서 그렇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수출을 미국에 하나도 못하는 상황까지 상정을 한 어떤 그런 대응 전략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능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미국의 수요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게 아세안이나 남미 국가들에서 만들어져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아세안이나 남미를 통한 공급망에는 상당 부분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사실 우회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데미지는 크겠으나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산다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런 사태를 견뎌낼 의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의지가 있다. 그럼 결국은 미국은 이런 준비가 사실 별로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소비자들만 하더라도 중국산 제품을 뭐 코스트코나 특히 이제 월마트 같은데 좀 더 이제 좀 중저가류를 파는 데는 대부분 다 여전히 중국산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미국이 수입을 뭐 억제한다든가 또는 관세를 때려서 물건값이 뭐 5달러 하던 게 갑자기 7달러나 뭐 10달러 한다고 그러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생활에 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유가가 떨어지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니네들이 우리 그 압박해봤자 손해는 너네들일 걸이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을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을 상당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권 하에 꼬리를 내리게 해놓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여지가 점점 줄어든 상태에서 트럼프를 맞이해야 될 테니까 말이죠. 그거는 좀 전략적으로 좀 말이 되네요. 왜냐하면 중국이 생각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수입선 다변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수입선 다변화 국가들이 미국의 어떤 압력이나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중국에다가 미국 뭐 형이 팔지 말래, 뭐 미국이 팔지 말래, 미국이 조금 줄이래, 또는 미국이 가격 더 받으래, 뭐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지가 좁아지는 건 사실일 테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또 타격이 좀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중국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시나리오 다 있을 내용일 텐데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심히 브릭스 체제 만들고 SCO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회원국도 늘어나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 이제 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게 소위 말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좀 뭔가 페트로 달러 그다음에 스위프트망 이 글로벌 결제망 이 부분들에 뭔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거를 좀 이제 위축시키려고 해야 됩니까? 뭔가 좀 그거를 좀 줄이게 하려고 의존들을 글로벌 시장에 줄이게 하려고 뭔가 좀 시스템을 잡고 뭐 그런 글로벌 결제망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뭐 그렇게 브릭스 국가들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그러고 등등등 하긴 하더라고요. 위안화 결제도 좀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위안화 결제도 좀 따로 또 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게 참 페트로 달러 뭐 스위프트 이런 게 사실은 언제입니까? 이게 40년대 후반 따지면 거의 한 60, 70년, 70년 돼간 거잖아요.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싱글 마켓이라는 이 개념, 이 존재로부터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게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체계를 유지해주고 있는 큰 골격 중에 하나가 스위프트이며 지금 말씀하신 페트로 달러 체제죠. 그러니까 이걸 흔들면 중국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그 영향을 또 입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걸 함부로 이렇게 흔들 수는 없죠.
그러면 일단 또 이게 사실은 앞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에서 계속 주창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어떤 뭐 그 다자주의, 소위 말하는 또 개방주의 이거하고도 좀 결국 왜냐면 그렇게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간다 그러면 또 약간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미 그런 오픈된, 개방된 또는 오랫동안 각국이 되게 이제 편하게 이렇게 익숙해져 온 이 시스템을 이제 안 쓰겠다라는 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폐쇄 시스템이 만드는 생각이니까 그렇죠. 중국이 그거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브릭스가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싶네요. 브릭스를 공고히 하게 만드는 힘은 사실 뭐 중국이 노력하는 것보다도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거꾸로요? 어떤 논리신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 쌍무 협상을 하면 무조건 손해보는 나라들 입장에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아쉬운 거고, 그렇죠. 미국의 영향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아쉬운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브릭스가 대안으로 이제 그 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미 국채 등 자산을 달러 자산을 동결한 게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이번에 그 종전 협상 때, 휴전 협상 때 이용하겠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페트로달러 체제에서 거의 다 달러 자산인데. 그렇죠, 달러 자산이죠. 그러면 실제로 지난번에 그 사우디의 안보 위협이 있었을 때 트럼프는 그냥 본체반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자기의 그 안보를 도와주는 줄 알고 있었던 이 체제가 사실은 안보에는 도움이 안 되고 미국 종속도만 올려놓는 체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대안을 하나 마련해 두고 싶은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국가들, 미국과 얼굴을 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누구나 다 두 번째 선택지로, 만일의 경우에 선택지로 대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브릭스는 일종의 대안 차원인 거지. 그게 기존의 체제를 뒤집거나 이럴 정도까지 커지거나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은 그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릴 그런 거겠죠. 거겠죠. 브릭스의 한계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벌써 녹화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가까이 돼서요. 사실은 뭐 박사님이랑 얘기를 하자면은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주로 그러면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속내들,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중국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많이 좀 말씀 좀 들어보고요. 이제 3월에 이 회의가 전인 양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결정이 좀 되고 나면 아마 거기서 나온 내용 가지고 또 박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또 아마 생각이 또 뭐 정리가 되실 테니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의 경제 문제는 그때 양회에서 나온 결과들, 특히 이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중국이 내수가 굉장히 안 좋고 뭐 등등등 한데 이 상황에서 이런 내수 부양책으로 중국의 경제가 또 중국의 주식시장이 벌떡 일어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렇게 된다면은 뭐 중국 투자하시는 중화개미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기대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중국을 굉장히 주시하면서 보시는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에 들어가시던 분들은 좀 빠져나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오랫동안 좀 수익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걸 기점으로 뭔가 중국에 대한 투자 문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국에 대한 경제 얘기는요 원래 좀 준비는 했었는데요. 양회 나오고 하는 게 아마 박사님께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양회 얘기는 그 양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중국 경제 얘기는 집중해서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